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한 가장이 생활의 무게에 짓눌려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던 순간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그 길은 빛이 아닌 그림자였고 결국 끝없는 다크로 이어졌죠. 돈과 욕망, 그리고 기묘한 의식이 얽히면 한 사람의 삶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오늘 기록은 보여줄 겁니다. 담담히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도 우리 곁에 숨어있는 균열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인공은 38살 민호였어요. 그는 신차 영업을 오래 했지만 기본급이 없어서 계약이 끊기면 수입도 곧장 바닥났죠. 아내 서연은 두 아들 지훈과 도현을 돌보느라 직장을 접었어요. 민호의 어깨 위엔 온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계약이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자 운이 등을 돌렸습니다. 몇 달 내내 계약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까다로운 고객에게 시달린 끝에야 성사되곤 했죠. 저축은 바닥났고 대출로 생활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대출이 또 다른 짐이 되어 민호의 숨통을 조였어요. 밤마다 고객 명단을 뒤적이며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고 카드 대금 알림은 새벽마다 울렸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곧 간다 했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신차 영업으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아내 서연에게조차 숨기기 바빴죠. 그러다 그는 구인 사이트에서 낯선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성실히 일할 직원 모집, 영업 경험자 우대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작은 회사였는데 기본급의 차량 지원까지 해준다고 적혀 있었죠. 민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곳이라면 더는 아이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했고 며칠 뒤 합격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찾아낸 작은 희망이었죠. 출근 첫날, 민호는 아침 일찍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그는 멀뚱히 서서 시간을 보냈어요. 8시 40분쯤 돼서야 강의사라 불리는 상사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다니 성실하네. 강의사는 웃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함께 사무실을 열었죠. 청소를 도우며 시작한 첫날, 민호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업무는 병원에 필요한 의료용품을 전달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었어요. 신차 영업과는 달랐지만 민호는 밤마다 자료를 읽으며 빠르게 배웠습니다. 직원은 대표를 포함해 몇 명 되지 않았고 실질적 책임자는 강의사였습니다. 민호는 그에게서 인정받으려 더 열심히 움직였죠. 한 달쯤 지나자 민호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작은 주문도 따냈어요. 하지만 그 무렵 강의사는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파티션으로 막은 작은 공간에서 그는 종이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여러 병원에 납품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강의사는 붉은 펜으로 특정 부분을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금액은 이제 내가 수금해와야 돼. 회사도 돈이 돌아야 하지 않겠니? 민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품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돈을 받아오는 역할까지 맡게 된 거였습니다. 민호는 명단에 적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접수대 간호사는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지만 원장 박 원장은 달랐습니다. 진료 중이니 기다리라 우는 말만 반복했죠. 민호는 하루 종일 로비에서 대기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얼굴을 보지 못했고 저녁 6시가 넘어 문을 두드려서야 겨우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온 건 차가운 조롱이었습니다. 깡패야. 협박하러 온 거야? 이런 걸로 하루 종일 앉아있어. 박 원장은 외투를 걸치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호의 첫 수금 임무는 허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마음속은 허탈했고 발걸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로 돌아온 민호는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강의사는 커피를 타주며 겉으론 따뜻하게 맞이했죠. 그러나 이내 묻습니다. 그래서 돈은 받아왔나? 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실패를 인정하자 강의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영업 좀 했다더니 이 정도도 못해. 실망이 크네. 민호는 억울했지만 꾹 눌렀습니다. 자신이 판 물품도 아닌데 책임을 묻는 게 부당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그러자 강의사는 갑자기 말을 돌렸습니다. 내가 실패한 건 행색 때문이다. 의사를 상대하려면 품위가 필요해. 그러곤 법인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송금하며 말했습니다. 옷부터 새로 해. 월급에서 제할 거다. 김인호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1,000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새 정장을 사고 밀린 대금을 막으니 손에 남는 게 없었죠. 민호는 다시 병원을 오갔습니다. 간호사들과 친분을 쌓으려 노력했고 밤마다 제품 설명서를 읽으며 공부했어요. 겉보기엔 회사에 적응하는 듯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는 기묘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직원 전원이 현금 10만 원을 뽑아 책상 서랍에 넣어야 했습니다. 강의사는 기부금처럼 생각해. 나중에 보상받을 거야 라 설명했죠. 민호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현금을 모아 서랍에 넣는다는 건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의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시 수금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원장은 차갑게 거절했고 민호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날 강의사의 태도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민호야, 너 애가 몇이지? 2명이라 했지?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면 애들도 똑같이 배운다. 가족을 들먹이는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업무적으로 부족했다면 지적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가족까지 언급하시는 건 참기 어렵습니다. 강의사는 냉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돈 놓고 나가. 못 채우면 내가 책임지는 거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민호의 두려움은 깊어졌습니다. 민호는 집에 돌아와 아내 서연에게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천진이 웃으며 숙제를 하고 있었고 서연은 당신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라며 걱정했죠. 민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속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회사의 기묘한 규칙, 강의사의 폭언, 그리고 빚의 무게가 한꺼번에 짓눌렀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눈을 감으면 서랍 속 현금이 불길 속에서 사라지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간과 가족의 미래가 불에 타는 것만 같았어요. 며칠 뒤, 민호는 늦은 밤 프린트를 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강의사가 작은 화로를 꺼내 숯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서랍에 넣은 현금을 꺼내 하나하나 불 위에 올려 태우고 있었죠. 옆에는 향이 꽂혀 있었고 강의사는 합장을 한 채 기도를 올렸습니다. 민호는 문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숨을 죽였습니다.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무언가 주술적인 의식 같았어요. 그의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고 발끝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문의 그림자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모른 척하고 출근했지만 머릿속은 어젯밤 장면으로 가득했어요.
서랍에 넣었던 10만 원이 불에 타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죠. 강 이사는 아무렇지 않게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도 수금 나가야지. 이번엔 꼭 받아와 요는 얼굴이었지만 민호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돈을 태운 이유와 수금 압박은 서로 연결돼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들고 병원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박 원장은 여전히 그를 무시했고 민호는 또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호를 기다린 건 강 이사의 조롱이었습니다. 또 내일이지? 패배자는 늘 내일만 말하거든. 그는 서늘한 눈빛으로 민호를 내려다보며 웃었죠. 민호는 꾹 참고 내일은 꼭 받아오겠습니다. 라 답했지만 가슴속에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강 이사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내 애들도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게 하고 싶어? 지금처럼 비루하게 가족을 들먹이는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낮게 대꾸했어요. 업무 부족은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가족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고 강 이사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번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아빠, 같이 놀자고 졸랐고 서연은 남편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죠. 민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조금 피곤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겪은 모멸감, 알 수 없는 의식,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압박. 그는 새벽까지 뒤척이며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화로 위에서 돈이 타오르며 연기가 피어오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의 수명과 가족의 미래가 불타는 듯한 느낌이었죠. 며칠 후, 강 이사는 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부장과 과장, 그리고 민호만 불러 사무실에서 소주와 안주를 내왔어요. 안주는 그가 직접 끓였다고 말한 생선탕이었죠. 민호는 숟가락을 들려다 멈췄습니다. 맞은편의 오 과장이 은밀히 다리를 툭 치며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에요. 강 이사는 억지로 먹으라며 권했지만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죠. 죄송합니다. 생선을 잘 못 먹습니다. 이 순간 강 이사의 웃음은 굳어졌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고 민호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빠져나와 곧장 사무실을 벗어났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 앞, 민호는 오 과장을 불러냈습니다. 오 과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형님,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거 보거탕이었습니다.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보거요. 오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 회사는 가족으로 얽힌 곳입니다. 강 이사가 사실상 주인이고 대표는 허수아비예요. 부장도 제 친척이고 저도 친척입니다. 형님만 외부인이에요. 민호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오 과장은 다시 낮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다니지 마세요. 민호는 오 과장의 말을 믿기 힘들었지만 동시에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곳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요. 보거탕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위협이었죠. 민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민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알면 더 위험해질 거야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머릿속엔 화로 위에서 불타던 돈과 강 이사의 합작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점점 벗어날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강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민호를 불렀습니다. 어제는 왜 그냥 갔어? 내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예의가 아니잖아. 웃는 말투였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강의사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여길 떠나야 한다. 아니면 내 가족까지 위험해진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강의사에게서 받은 1,000만 원을 반드시 돌려놔야 했습니다. 민호는 비상금 통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서연에겐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그는 법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더는 얽히지 않겠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집 주소도 정리했습니다. 모든 연결을 끊어내는 과정이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강의사의 웃음과 조롱, 화로 위에 타던 돈, 보거탕의 섬뜩한 냄새. 모든 기억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생생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떠난다 해도 그 그림자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민호는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회사로부터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민호가 스스로 모든 연락을 끊어버린 탓이었죠. 그러나 밤이 되면 꿈속에서 강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패배자는 내일만 찾는다. 비웃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호는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고 서연은 그런 남편을 다독였죠. 하지만 민호는 끝내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어둠이 다시 현실로 파고들 것만 같았기 때문이에요. 침묵은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침묵은 민호를 점점 고립시켜 갔습니다. 민호는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발을 들였던 곳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욕망과 미신이 결합된 어둠의 집단이었다는 사실을요. 돈을 태우며 수명을 옮긴다는 믿음, 보거탕을 통한 위협, 그리고 가족으로 얽힌 이들의 결속. 그곳은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공간이었고 자신은 단지 잠시 끌려 들어간 희생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너희만은 이런 어둠에 닿지 않게 하겠다. 끝없는 다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기억하고 경계하는 한 완전한 지배는 허락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민호는 회사를 떠난 뒤에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고 낯선 그림자가 스치는 느낌에 자꾸 뒤를 돌아보았죠. 강의사의 눈빛이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듯 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지인들과의 연락도 줄였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타오르던 돈, 향 냄새, 합장한 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조차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끝없는 다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자동차 영업 시절의 선배를 만난 건 작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선배는 창백한 민호의 얼굴을 보더니 놀라며 물었죠. 무슨 일 있냐? 많이 수척해졌다. 이민호는 망설이다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돈을 태우는 의식과 알 수 없는 회사 분위기를 돌려 말했죠. 선배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사입이랑 다를 게 없어. 내가 빠져나온 게 다행이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라. 이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자신이 본 광경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체를 가진 어둠이라는 확신이 커졌기 때문이었어요. 민호는 서연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랑 잘 맞지 않아 그만뒀어, 이 짧은 설명만 남겼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사히 나왔으니 됐어요. 아이들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라 했습니다. 민호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속으론 죄책감이 커졌어요. 자신이 잠시라도 그곳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이 가족을 위태롭게 만들었으니까요. 밤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어둠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강의사의 웃음이 그림자처럼 여전히 따라붙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뒤 민호의 수입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적어도 위험한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체중을 회복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죠. 하지만 뉴스를 통해 불법 의료기기 업체나 사이비 단체가 보도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곳일까? 아니면 비슷한 다른 곳일까? 그는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아이들 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그를 붙잡아 주었지만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미신이 결합하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민호는 직접 보았으니까요. 민호의 기억 속에서 가장 지워지지 않는 장면은 화로 위에서 불타던 돈이었습니다. 단순한 지폐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태워 강의사의 것으로 옮기는 듯한 광경.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 더 오래 있었다면 결국 저 의식에 익숙해졌을까?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죠. 혹시 내 수명의 일부는 그날 불 속에서 이미 타버린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밤마다 그의 마음을 옥죄며 잠을 빼앗았습니다. 어둠은 이미 흔적을 남긴 채 그의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오과장의 경고를 떠올릴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과장은 결국 같은 가족 회사의 일원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민호의 목숨을 구했죠. 보거탕을 먹지 않도록 신호를 보내준 순간 그는 유일한 우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도 결국 의식에 휘말려 들어간 건 아닐까? 이민호는 씁쓸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은 살아남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억은 안도와 죄책감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주말, 민호는 아이들과 놀이터에 갔습니다. 저무는 해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러나 그는 문득 화로의 불꽃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지키는 빛이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앗아가는 불꽃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흔들며 떨림을 감췄습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뛰노는 걸 보니 힘이 나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곁에 서 있었고 단지 잠시 눈을 돌리고 있는 것뿐이었죠. 밤이 깊어지면 민호는 강의사를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화로 앞에 앉아 돈을 태우던 모습, 그리고 비웃던 말, 패배자는 늘 내일을 말하지.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귓가를 찔렀습니다. 민호는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고 서연은 그의 등을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아내에게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어둠이 다시 현실로 파고들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침묵은 가족을 지키는 방패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민호를 더 고립시키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균열은 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지폐를 꺼낼 때마다 화로의 불꽃이 떠올랐고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츠렸습니다. 돈이 곧 목숨이라면
지금 이 돈으로 나는 누군가의 시간을 사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은 늘 그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돈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는 것, 문제는 그 연결을 왜곡해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죠. 강의사는 그 왜곡의 전형이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단순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하지만 그 경험은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미신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쉽게 타인의 삶을 침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민호는 아이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너희만은 어떤 어둠에도 휘말리지 않게 하겠다. 끝없는 다크는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숨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기억하는 한 다시는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져가던 삶을 붙잡는 마지막 불빛이었어요. 민호는 시간이 흘러도 평온을 완전히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식탁에 앉아 웃다가도 불현듯 화로 위에서 돈이 타던 장면이 떠올랐죠. 연기의 매캐한 냄새와 강의사의 얼굴은 뇌리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여긴 안전하다. 더는 아무 일도 없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선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어둠은 단지 다른 얼굴로 다른 장소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를 조여왔습니다. 민호는 끝없는 다크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직감했어요. 어느 날 민호는 서점에서 우연히 무속 관련 서적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돈은 생명을 상징한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그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책장은 돈을 태우는 의식이 수명을 옮긴다고 믿는 집단의 사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본 광경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강의사의 행동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왜곡된 믿음의 한 형태였던 겁니다. 민호는 책을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둡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목격자임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호는 점점 경계심이 예민해졌습니다. 길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뛰었고 골목을 지날 땐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예민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을 털어놓는 순간 서연과 아이들까지 불안 속에 빠질 게 분명했어요. 그러나 침묵은 그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리고 가족의 온기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그림자 속으로 점점 잠식되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곁에 서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민호는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강의사가 합장한 채 웃고 있었고 그 옆엔 낯선 얼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돈을 화로에 던지고 있었죠. 그 무리 속에는 오과장과 최부장도 보였고 마지막엔 지훈과 도현까지 나타났습니다. 두 아이가 만원 지폐를 들고 화로에 던지는 순간 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서연이 놀라 달려왔지만 그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민호는 확신했습니다. 어둠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에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요. 민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상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낮에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가족과 밥을 먹고 밤엔 일찍 눕는 습관을 지켰죠. 작은 루틴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나 루틴이 무너지는 순간 기억은 틈입했습니다. 구인 광고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낯선 사무실을 보면 다시 갇힌 듯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버틸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나 내면 어딘가는 이미 균열로 가득 차 있었죠. 민호는 아이들에게만큼은 밝은 아버지로 남고 싶었습니다. 지훈과 도현이 숙제를 가져오면 옆에서 함께 풀어주었고 주말이면 자전거를 태워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그에게 유일한 빛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잠든 밤, 그는 창가에 앉아 담배를 태웠습니다. 연기가 어둠 속으로 피어오르는 모습은 화로 위에서 사라지던 돈과 겹쳤습니다. 민호는 이빨을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버틴다. 이 어둠을 아이들에게만은 물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여전히 두려움이 끊임없이 몸을 잠식하고 있었죠. 서연은 남편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호는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묻지 마. 그냥 무사히 나왔다는 게 전부야. 서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는 그 눈물이 자신을 더 무겁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려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순간 어둠이 다시 현실로 다가올까 두려웠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길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도 존재할까? 뉴스나 신문을 아무리 찾아도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이 사라져 있었죠. 그러나 민호는 알았습니다. 어둠은 언제든 형태를 바꿔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강의사 같은 인물은 다른 이름, 다른 회사, 다른 얼굴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민호는 끔찍한 상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저 한 사람의 목격자일 뿐이다. 자신이 겪은 어둠을 세상에 알릴 용기는 없었지만 최소한 기억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눈빛에 어렸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여전히 곁에 있었지만 기억하는 자가 있는 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민호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죠. 민호의 하루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가족과 식사를 나누고, 밤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다짐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가족만은 지킨다. 어둠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언젠가 다시 고개를 들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 공포를 껴안고 그 위에 삶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끝없는 다크로부터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호의 기록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어둠의 단면이었죠. 돈과 욕망, 그리고 맹신이 결합하면 한 사람의 삶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증명했습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도 붙잡을 무언가가 있다면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경계가 되길 바랍니다. 가까이에 도사린 균열,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빛을 잊지 말아야겠죠.